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오늘도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때 유럽에서 상영 처분 금지를 요청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제가 베니스의 상인을 처음 읽었었던 건 중학교 때 같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었고, 그때 이제 엄마가 언니도 읽고 오빠도 읽고 그러니까 다 함께 읽어봐라 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은 건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똑같은 작품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카프카의 변신도 저는 중학교 때 읽었다가 대학교 때 다시 읽고, 그리고 카프카에 대해서 몇 가지 칼럼을 쓰면서 그 변신을 다시 읽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그 카프카의 변신이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단지 음산하고 음침한 느낌만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제가 커서 읽었을 때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서 그 작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베니스의 상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렸을 때는 샤일록이 그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샤일록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인간적인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샤일록에 대한 변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니스의 상인 줄거리는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 마지막에 등장하는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 이후 가장 유명한 재판이기도 한데요.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1파운드의 살덩어리, 그러니까 약 500g 미만 정도 되는 살로 갚겠다라는 이 양방이 합의한 계약은 지금은 정말 불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었던 어떤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합법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양방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까지 갔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 구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안토니오의 살을 도려내려는 어떤 극악무도한 샤일록의 모습에 벌벌 떨기도 했고요. 그리고 샤일록이 재판에 치면서 재산을 몰수당했을 때 통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착한 사람이 이겨야지, 못된 사람이 이기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은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샤일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샤일록의 악덕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샤일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역사와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하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샤일록의 행동을 이해하지만 그의 선택을 옳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샤일록이 왜 이렇게 악독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게 이 샤일록의 대사에서 잘 보여집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등장하자마자 악감정을 품습니다. 우선 샤일록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샤일록은 지금으로 보면 고금리 사채업자인데요. 기독교에서는 금기시하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유태인들이 많이 했던 직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돈이 아쉬워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도 굉장히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고금리 대부업체는 사실 자본주의의 생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업종이었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굉장히 무시했던 거죠. 안토니오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샤일록의 입장에서는 안토니오는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깨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샤일록이나 안토니오나 각자의 영업 방식에 맞춰서 일을 했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멸시와
모욕감을 주는데요. 멍멍이 새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샤일록의 수염에다가 가래침을 뱉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천시하고 천대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쓰레기 취급을 하죠. 샤일록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복수하고 싶다는 어떤 원한과 이 복수심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자신이 아쉬워서 샤일록을 찾아왔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굉장히 오만하고 자존심을 높이면서까지 돈을 빌립니다. 뭐가 그리 잘났는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너는 개 멍멍이다.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침을 뱉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죠. 샤일록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돈이 아쉬워서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끝까지 모욕감을 주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안토니오에게 그래 좋다. 내가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단 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로 갚도록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토니오가 그럼 물론이지 내가 그것쯤이야 이러면서 쿨하게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샤일록이 이렇게 가장으로서 사업가로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일을 하지만 집안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샤일록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의 이름은 제시카고요. 그 제시카가 사랑에 빠져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시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과 사랑에 빠진 거죠. 게다가 아버지가 아껴뒀던 보석을 잔뜩 들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샤일록의 입장에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 내내 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만 그려집니다. 딸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요.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에서는 안토니오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산 전부를 몰수당하는데요. 사실 안토니오가 마치 자신이 자비를 베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일록 재산의 반은 몰수를 하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위탁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제시카와 그 제시카의 연인인 로렌초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재산을 몰수한 것까지도 억울한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죠. 물론 살해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재판은 결코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듯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정말 찝찝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유대인을 왜 이렇게 사악하게 그렸을까요? 샤일록이 잘못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샤일록에게는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분명히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방법이나 그 결과가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대가만큼이었어야 됐는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게 살해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는 거기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합의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샤일록의 복수는 공적인 정당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샤일록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한마디로 법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적인 법망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샤일록의 비극이었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알겠지만 법에 호소한다는 거, 법에서 해결점을 찾는다는 건 정말 하다 못할 때 정말 법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로
토론으로 갈등과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해결점을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최후의 선택이 바로 법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건데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고 하지만 당시에 샤일록은 법 앞에서 차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에 의지해서 복수를 계획했다?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샤일록이 뭘 그리 잘못했었던 걸까요? 돈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재산 몰수 당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강요까지 받습니다. 샤일록이 믿었던 공권력에 샤일록은 개 털리듯 털려버립니다. 법원은 샤일록의 잘못을 무자비라고 했습니다. 샤일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을 따랐고요. 샤일록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안토니오는 사랑과 자비와 배려와 용서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기독교로 대표되는 이런 자비와 사랑, 이해와 간용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유태인을 굉장히 배척했고 무시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진 않았죠. 기독교인들에게만 사랑과 자비와 배려와 관용을 베풀었을 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아세운 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악하고 악독한 샤일록을 통해서 당시 깊게 있었던 유대인의 편견을 조장하거나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위선적인 모습을 블랙 휴머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왜 굳이 당시에는 이미 추방당해서 영국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유대인을 등장인물로 삼았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주치인 로드리고 로페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드리고 로페즈는 당시의 유태인의 편견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물로 평가받았는데 하지만 여왕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휘말려서 재판에 회부되고 대역죄인으로 처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말로가 쓴 몰타의 유대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굉장히 흥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사건과 흥행한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유대인을 하나의 악당의 전형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홀로코스트라는 인류가 잊지 못하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한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 작품은 상영 금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심사인당이 있다면 영국에는 포셔가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적이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한 여성의 전형으로 보이는데요. 자유연애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기에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는데 그나마 금계, 은계, 납계를 통해 남자를 테스트해서 나름 주체적으로 남자를 고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포쇼의 대사가 멋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약혼자이자 남편인 바사니오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준다고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판사로 변장해서 바사니오의 친구인 안토니오를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우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바사니오에게 결혼 반지를 감사의 증표로 요구합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확실하게 갑의 위치를 잡을 수 있었죠. 이렇게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현모양처격으로 이해되지만 포셔의 대사 중에는 인종차별적이면서도 우월의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사니오는 포셔의 구원자입니다. 포셔는 벨멘트가의 부잣집 상속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구원을 하는데 바사니오는 그때 빈털터리 빚쟁이였죠.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자본이 없어서 구원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빚이 많은 남자가 부잣집 상속녀에게 구혼을 한다? 포쇼가 살짝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포쇼가 기대했던 사랑이었을까요? 베니스의 상인은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는 고수익에 투자하는 사업가였죠. 당시 중상주의의 발달로 무역이 성행했고 각 나라의 항구 도시는 발전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배가 많이 난파해도 한 대만 도착해도 난파한 배들의 전부의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이윤을 붙여서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건에 이렇게 막대한 이윤을 붙이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받았지만 현금에 이자를 붙여 파는 고리대금업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활동입니다. 사업은 언제나 이윤과 손실이라는 빛과 그림자의 위험을 안고 있었고 거기에 도전하고 해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러한 해상무역을 통한 중상주의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급한 불을 끄기도 해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필수 역할을 했지만 대부업체에 종사했던 유대인을 필요악으로 규정한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도대체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어떤 누구도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편가르기가 목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작품에서는 공감이 가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공감이 가는 인물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겪고 또 감동을 얻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 등장인물 중에 어떤 누구도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가 감정이 생기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하죠. 아무리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한다고 해도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과하다 싶은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주인공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베니스의 상인, 즉 안토니오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건 포쇼입니다. 그 다음 비중이 높은 인물이 샤일록이죠. 보통 주인공이 극을 이끌어가고 공감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저는 이 포쇼에게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포쇼의 입장에서는 바사니오를 돕고 바사니오의 친구인 안토니오를 돕는 게 당연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장이 아닌데도 재판장인 양 변장을 해서 샤일록에게 어떤 한 방을 먹이고 그걸 거기에서 어떤 통쾌함을 얻는다? 그게 잘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사니오는 좀 무능력한 빈털터리 사업가인데 부잣집 상속녀에게 구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이것도 좀 이상했고 안토니오는 어떻게 보면 허세만렙의 사업가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도 어떤 자신이 이제 곧 들어올 물건을 담보로 그 물건을 팔면은 곧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살덩어리를 어떤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친구한테? 그게 좀 공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 인물이 샤일록이었습니다. 샤일록은 분명 악당, 빌런인데 왜 빌런 중에서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악당이 있잖아요. 샤일록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개연성이 가장 충분하게 설명된 인물이 샤일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베니스의 상인의 이 주인공이 포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지 못했던 시대상을 비꼬았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포쇼한테도 그렇게 공감 가지 않아서 그 분석에도 그다지 도대체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많은 자료를 찾아왔지만 수많은 분석과 설명들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한테 어떤 공감이 가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개연성과
어떤 타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게 이럴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의심과 호기심과 궁금증만 많아졌을 뿐이지 어떤 공감이나 감동이 다가오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렸을 때는 내가 굉장히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이분화된 세상을 이해했구나.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의 어떤 단편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성장했구나 라는 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성장을 확인시켜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분명 논란과 토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등장인물을 분석하다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정말 인간 공부를 많이 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이 작품은 특별하게 주제의식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각 등장인물의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권선징악,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맛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